AI 어떤 기술혁명이 네네. 이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실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네. 계속 저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이걸 디지털 혁명에 올라타지 않으면 우리는 이생망이다. 올라타는 건 맞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이걸 과연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이게 단기적 버블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강하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현웅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네, 더 젊어진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아니 사실 요즘에 유튜브에서 또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하면 또 교수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정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요즘 교수님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 채널에도 특별히 모시게 됐는데 혹시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현재 저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동시에 제가 지난 2월부터 그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뭐 국내적인 어떤 문제 또 국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죠.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기왕이면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안까지 좀 마련하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남짓 됐는데 아직도 뭐 구독자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이런 월브TV에 와서 한 30만 이상 구독자 수를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이고 제가 오늘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딱 세대에 걸맞는 또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서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최근에 특히나 좀 과거 세계 대공황 때랑 지금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여쭙고자 이렇게 좀 모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증시의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 저는 안 좋게 보지 않고요. 좋게 봅니다. 이게 다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뭐 학자들이라든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연구하던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2022년 12월이죠. 그 챗GPT가 이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실생활에 정말 쓰여지게 되고 실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실제 이제 많이 쓰여지게 되면서 우리 삶에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마치 우리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날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뒤에 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것과 최소한 버금가는 그 이상의 어떤 획기적인 그런 어떤 기술혁명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 기술혁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새로운 막 기술 그거 갖다가 우리가 보통 범용 기술 혁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 분야에만 쓰여지는 어떤 그런 기술 혁명이 아니라 실생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 혁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보면 뭐 획기적인 그런 혁명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의 바퀴를 만든다든가 동그랗게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문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18세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증기기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획기적인 그러한 기술 혁명이라는 거고 그게 우리 인류의 삶을 다 바꿨잖아요. 그런 정도의 버금가는 그러한 인공지능 혁명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다만 그런 것이 일어날 때는 항상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게 마련이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열광하니까 당연히 투자 자금이 글로 몰리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과열, 그걸 갖다 우리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는 오버슈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버슈팅은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뭐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일반적인 우리 경기를 볼 때도 GDP 성장이 뭐 앞으로 계속 우상향한다고 해도 항상 이 사이클은 있거든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건 실물 경제에서 보는 사이클은 이 정도로 움직인다면 이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이 사이클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오버슈팅을 계속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모든 걸 몰빵하고 앞으로 이제 됐다, 모든 게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현명하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도 그 AI에 대한 혁명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또 저랑 비슷하게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과거 IT 버블, 산업혁명 이런 큰 기술적인 혁명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의 AI의 혁명은 보다 더 큰 대변화다.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생산성 향상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을 볼 때에도 이게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적이 찍히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하이닉스의 실적도 보면은 생각보다 또 서프라이즈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를 뭐 특별하게 과열, 정말 그 버블 이렇게 좀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도 있거든요. 그 말씀도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버블은 꺼져봐야지 이게 버블인지 안다는 거고요. 네네. 버블이 언제 꺼질 거야 이렇게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뭐 정말 떼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떤 기술혁명이 있을 때는 버블은 항상 있어 왔다.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에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게 꺼졌잖아요. 그 전에 뭐 잘 아시잖아요. 우리 뭐 말 그대로 IT, 그것도 특별히 인터넷 기업들, 닷컴이라고 막 붙이기만 하면 모든 투자 자금이 다 이렇게 몰려갔죠. 그렇죠. 뭐 그때는 보니까 뭐 특별히 뭐 실체가 없었다.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시스코 같은 거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이제 주도해서 뭐 주로 인터넷 장비 주잖아요. 그게 막 나갔는데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당시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구글이라든가 막 등장하긴 했는데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뭐 될 거야 해서 돈이 막 몰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더군다나 이제 그게 99년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0년까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4.75에서 6.25%까지 이렇게 올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게 이제 2000년 3월이에요. 그렇게 확 이제 버블이 꺼졌는데 뭐 그때하고 뭐 비교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1929년 상황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또 뭐냐면 2차 산업혁명이 막 또 불같이 일어나던 때예요. 그게 바로 이제 1910년대 말에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본격적으로 2차 세계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이 막 이제 일어나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적으로 뭐 철도 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철도 건설이니까 얼마나 복합적인 그러한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철강이라든가 온갖 그 인프라와 관련된 그러한 산업들이 다 커지고 동시에 뭐 자동차도 뭐 드디어 막 그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대량 생산 방식까지도 뭐 도입되고 뭐 전기가 들어오고 가전제품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AI보다도 더 정말 대단한 그러한 혁명적인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2018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9년부터 시작하면 그 버블이 꺼질 때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활발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나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 거고요. 그 당시에도 그 미국 연준이 있었어요. 다만 지금과 다른 형식으로 이제 통화량을 조정했는데 통화량을 이제 줄이거든요.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야? 줄이기 시작하니까 톡 터졌거든요. 또 알고 보니까 너무 과잉 투자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 보니까 너무 많이 투자가 돼가지고 기업들이 막 서로 과당 경쟁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재고는 너무 남아돌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게 계속 그냥 이렇게 잘 갈 거야. 그거 이제 뭐 소프트 랜딩 할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GDP 측면에서 아니 또 물가와 GDP 측면에서 그 정도 갈 거야. 아니면 최근에 뭐 노 랜딩까지 할 거야. 또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또 터질 수도 있다. 그게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랑 비슷한 측면이 또 많고 또 이제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실제 그런 근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는 다 아시잖아요. 시킹 알파에 있는 존 울펜바거라고 하는 분이 만든 그러한 보고서에 있는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 보시면 여기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버핏 지수는 다 아시잖아요. 버핏 지수 하면은 우리가 보통
비금융 분야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면 이게 과열이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GDP 대신 여기 뭘 넣냐면 Gross Value Added.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총 부가가치예요. 총 부가가치인데 이제 그 부가가치를 따지려니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그런 수익까지 포함한 그런 부가가치로 계산할 때 보면 여기 그 추인데 1929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볼 때 맨 왼쪽이 이제 1929년이고 맨 오른쪽이 현재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보시면 이 비금융 분야 시가총액을 우리 얘기하는 그 기업 총 부가가치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곱하기 100 하자 그냥 나누면 이게 2.8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2.8배 정도 되면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현재 상황 비슷하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한 2.8배 거의 2.9배 정도 되는데 그게 바로 1929년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시가총액이 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그 총 부가가치보다 더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우리 닷컴버블 얘기했는데 1999년대 그 당시에 이 시가총액을 Gross Value Added 그러니까 기업 총 부가가치를 나누면 그때도 한 2.7%, 2.7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2008년 버블 꺼질 때도 그래도 그때도 많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월등히 높고 어디와 비슷하냐? 1929년 세계 대공황 터질 때랑 너무 비슷하다 하는 거고요. 또 동시에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저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상단이 0.25%였는데 이걸 빠르게 올려서 지난해 7월까지 5.5%까지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통화량을 줄인다, 유동성을 줄인다는 이런 의미인데 동시에 또 뭐 했냐면 양적 완화를 양적 긴축으로 해서 또 이렇게 또 줄여 나가긴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통화량 감소하는 그 퍼센티지를 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5%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게 1929년 세계 대공황 터질 때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동시에 또 이게 뭐냐면 우리 전체 상장된 기업들 시가총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의 시가총액을 전체 모든 상장된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으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무려 현재 한 75% 정도 수준이 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표님도. 그랬더니 이게 1929년 상황하고 비슷하더라. 75%. 또 좀 전에 그 닷컴버블 꺼질 때 그 직전 상황도 보니까 한 74%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좀 전에 대표님 아직은 버블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표를 보면 이 버블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한 가지 눈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균형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또 우리 투자자로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버블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이게 언제 꺼질지도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마치 내가 초원에 보니까 막 엄청나게 그 초록초록한 막 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 뭐냐면 노루떼예요. 노루떼인데 이게 그래 이거 엄청나게 많네. 우리 실컷 먹고 즐기자. 그렇지만 언제 사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자는 나타나기 좋아요. 거기가 그런 그 풍부한 풀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여러 가지 초식동물들이 많이 모일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는 그런 야수들이 있겠죠. 그걸 항상 조심하면서 봐야지. 이게 너무 좋네. 그냥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물릴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재밌는 거긴 한데 이게 1929년 이전에 꺼지기 전에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주가지수 추인데요. 이게 계속 올라가요.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 이게 언제부터냐면 1928년 8월 7일부터 1929년 10월 30일 막 꺼지기 직전까지 그때까지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그때 폭 꺼졌는데 이게 1923년 1월 지난해 초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 2월까지 현재 S&P 500 지수 추인데 하얀색으로 표시된 거예요. 이게 비슷하게 가더라. 그래서 코릴레이션 우리가 보통 상관계 지수를 보면 이게 0.9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이제 완전한 관계인데 거의 완전한 관계처럼 간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 순간까지 온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냐면 맨 오른쪽이 뭐냐면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보통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 랜딩 얘기했잖아요. 이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아니 또 노블 랜딩까지도 하는데 뭐 그런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지니까 뉴스에서 당연히 그런 소프트 랜딩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되겠죠. 그래서 언급되는 그 숫자를 횟수를 여기에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림으로 재밌게 이거 보니까 누가 했는지 여기 제가 여기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시킹 알파에 이것도 그거 보니까 이게 지금 한 1200번 하더라. 가장 뭐 이게 뭐 주당으로 했는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주별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 직전에 소프트 랜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뉴스 매체에서 그때도 안 터진다고 한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은 상태고 닷컴 버블 꺼지 직전의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더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소프트 랜딩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거고 1929년 세계 대공황 터질 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그때도 했을 거예요. 아마 모두가 다 낙광을 한 거죠. 야 이거 정말 최고의 그런 때다. 야 풀 우리 실컷 뜯어먹자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 그때도 아마 소프트 랜딩이랑 비슷한 단어가 아마 언론 매체나 아니면 시중에서 많이 언급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열광할 때 갑자기 터진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확실히 과거 1920년대 후반대, 그죠? 그때와 지금의 흐름이 유사한 측면이 많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도 비슷하고 어쩌면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강하다. 그럼 교수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좀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라면 이제 부스럭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 막상 꺼지면 누가 돈을 벌어요. 그거는 이제 누가 버느냐. 드디어 이제는 현금을 아직 갖고 있는 그러한 투자자가 버는 거죠. 그죠? 그런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씨 생각해 보시면 2008년 그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도 돈 번 사람이 누구예요? 2000년 닷컴 버블 꺼진 다음에 누가 벌었어요? 아니면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진 다음에 누가 돈 벌었어요? 다 현금 딱 확보하고 있던 사람이 다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를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이 디지털 혁명을 이제 AI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불과 이제 작년 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챗GPT 이후로 이제 급성장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기업들이 뭐 투자 규모도 줄이지도 않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이따가 좀 더 질문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논의가 되면서 추가적인 유동성까지 물이 공급이 되고 있던 걸 더 이제 늘리려고 하는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먹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우리 AI 어떤 기술 혁명이 네네. 이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 우리 둘 다 이제 동의한 거는 실체 있다. 그쵸.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네. 이건 뭐 전 100% 동의하고 그 200%, 300% 동의하고 그걸 계속 저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이걸 디지털 혁명에 올라타지 않으면 우리는 이생망이다. 올라타는 건 맞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이걸 과연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이게 단기적 버블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동성하고 연관이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가 일단 기준금리 움직이는 건 이제 그동안 뭐 잘 아시니까 뭐 0.25에서 5.5까지 올랐다가 이제 뭐 올해 그래서 뭐 좀 낮추니 많으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6번을 올해 뭐 일단 뭐 제롬 파월 의장부터 막 공수표를 띄워가지고 뭐 올해 뭐 6번을 뭐 낮추느니 뭐 이래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다 열광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사실은 더 그 주식시장의 어떤 화랑을 불러온 그런 측면이 강한데 최근에 보니까 자꾸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3월 기준 그 전년 대비 3월 그 CPI 그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였고 거기 그 헤드라인이고 거기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코어 CPI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에너지 및 그 식료품 부문을 빼면 한 3.8% 정도 이렇게 상승했는데 네. 이거는 우리 그 목표 수준이 2%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고 더군다나 이게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이게 지금 뭐 비슷하게 횡보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러한 느낌이고요. 지금 더군다나 전쟁까지 또 다시 또 막 지금 뭐 뉴스 보셨잖아요. 다시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드론뿐만 아니라 미사일 공격을 또 다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제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는데 저는 뭐 그런 문제는 일단 논외로 쳐도 대외적인 여건이 이렇게 물가를 잡히게 하지 않는다.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떨어진 것처럼 보인 거는 유동성이 많이 이게 정말 위축돼서 다시 말해서 금리를 막 높여놔가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그 원유 가격이 한때는 굉장히 높았다가 이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공급 측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다시 또 원유 가격이 다시 90달러, 배럴당 90달러 수준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한때는 이게 70달러 밑으로까지 있었다가 그쵸. 올라가 버리니까 전년 대비로 하면 지금 더 다시 또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물가를 안정시킬 거냐.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래서 저는 지난해부터 6번 이런다길래 정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난해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6번이 아니라 3번도 못 한다 이거. 할 수가 없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올해도 계속 그런데 뭐 여러 전문가라는 분들이 국내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희망 섞인 전망. 이건 자기의 희망이지 이게 무슨 전망이에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하면 그게 이제 거품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기술 때문에도 물론 우리가 열광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항상 그렇다는 거. 그러다 돈을 확 조이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거기서 양적 완화를 양적 긴축으로 하는 것도 2022년 5월부터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시면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국 연준의 총 자산이 한 4조 달러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채권 가액이 그게 한 4조 달러 정도 있었어요. 근데 양적 완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도 낮췄지만 그래서 얼마까지 올렸냐면 8.9조 달러까지 올렸어요. 그냥 9조라고 생각하면 5조 달러어치를 국채, 주로 장기 국채를 사고요. 그리고 MBS라고 하는 거, 이거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이잖아요. 다 30년 만기 이런 거잖아요. 다 소위 얘기하는 장기 국채 및 장기 그런 MBS를 다 매입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5조어치씩, 5조 달러어치지. 5조 달러 치면 얼마나 많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 때 그때 처음 양적 완화라는 걸 했거든요. 그때 보시면 처음 해봤자 기껏 해봤자 1조 달러 한번 당해년도 했고요. 그때 조금씩 올려가지고 4조 달러까지 올린 거예요. 시작할 때가 얼마 1조 달러니까 다 해도 3조 달러밖에 안 했어요. 근데 무려 5조 달러를 단기간에 확 했는데 그때 양적 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인데 7.4조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1.5조 달러 정도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회수를 했는데 만기 돌아온 걸 갖다가 다시 또 뭐 이렇게 새로운 걸 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줄여나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4조 달러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하면 무려 3.4조 달러 많은 거고 뭐 조금씩 올라가도 아직도 이게 전체적인 추세선에 비하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바로 그걸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총통화 M2 기준으로 보면 현재 지금 보면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 15조 4천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미국의 M2가. 근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금리가 낮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양적 완화를 하면서 2조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기껏 떨어진 게 1조 달러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장기 추세선을 제가 빨간 선을 그려봤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냐면 장기 추세는 어쨌든 조금씩 다 증가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려 아직도 5조 달러어치씩 지금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게 제가 볼 때는 미국 연준이 역대 제가 볼 때는 제롬 파월 저는 역대 최악의 저는 그런 연준 의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게 뭐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 이렇게 만든 것도 이미 2022년이 아니라 21년 뭐 중반부터 제가 뭐 물가가 막 뛰고 있는데 뭐 계속 뭐라고 트랜지토리하다 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갑자기 막 올렸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지금 충분히 올리지도 않았고 양적 긴축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뭐 투자자들은 당장 뭐 좋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사실은 미국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 상태가 이게 또 문제고 나중에 또 갑자기 확 줄이려니까 또 이게 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다. 그게 예전에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뭐 이 소위 얘기하는 그 중남미 국가들의 어떤 외채 위기를 불러왔고 우리나라의 그런 외환위기도 다 사실은 그런 것과 다 연관이 있거든요. 뭐 오늘 뭐 그거까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아직도 돈이 많이 풀려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연준이 아직도 유동성 많이 풀어놓고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지금 계속 유동성을 지금 풀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금 거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그게 적자라고 하는데 그 미국 연방 정부의 적자가 지난해에 얼마나 했냐면 1.7조 달러를 했어요. 1.7조 달러 정도면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의 GDP가 1.7조 달러 정도였어요.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럼 또 얼마 또 많이 한 거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질 때 그때도 그 경제 살리려고 막 양적 완화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부도 또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때 풀어봤자 그때 1.4조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터진 이후에 2020년, 21년도 많이 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황이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지금 요즘에 미국과 중국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완전 패권 경쟁을 하면서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지금 좀 전에도 같이 얘기했던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는 게 결국 뭐예요?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디지털 기술을 가동하게 하는 그 핵심 자원이 바로 반도체예요. 마치 산업혁명 당시 산업사에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화석연료인 것처럼 그렇죠. 그 당시에 석유가 지금은 이제는 뭐냐면 이 반도체니까 그거 가지고 막 싸우면서 또 거기에 보조금도 엄청나게 막 주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회 양극화 때문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학자금 대출을 뭐 인제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연방 정부의 소위 부채 규모가 현재까지 어느 34조 5천억 달러 정도 돼요. 이 정도면 얼마나 크냐면 미국 GDP가 한 25조 정도 되잖아요. 그거보다 123%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금 돈을 시중에 풀어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풀어놓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많이 풀어놓고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가 1929년 그 당시에도 그 직전에 사실 그렇게 많이 방방하게 하고 있다가 좀 줄여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1990년대 말도 약간 비슷했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오는 시그널이 그러니까 이건 아니네. 그래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금리를 다시 높여야 되겠어. 요즘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레리 서머스 전 국무장관 같은 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실제 만약 그런 쪽으로 방향이 딱 틀었다 하면은 그게 바로 버블을 꺼트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